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새벽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벌써 7월입니다. 저는 요즘 이 방송을 언제 접을까 고민도 좀 했습니다. 이 방송이 이 나라 정치 개혁에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절감한 때문입니다. 게다가 만년 적자인 방송인데다가 체력도 지금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어젯밤 9시 30분 이 시청 앞 횡단보도에 있는 데서 이 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70대 노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급발진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망자가 6명, 심정지된 분이 또 3분, 그리고 이 사상자를 다 합하면 13명이나 다쳤다고 합니다. 어쨌든 요사이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정말 끔찍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이러면 이번 주말 당대표 출마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연임을 위해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이재명의 출마를 두고 언론은 연임에 도전한다, 이런 식의 아주 나쁘그러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이 연임에 도전을 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1인칭 당입니다. 이재명 우상화의 절정기가 아닙니까? 신문들은 하나같이 일극체제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일극체제. 북한 김정은처럼 배지만 만들어 달지 않았지 노동당의 일극체제와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배제되어 버립니다. 원내대표를 지냈던 홍영표, 박광훈도 그랬고, 그리고 당권을 다퉜던 박용진도 이 3분이나 죽었다고 해야 합니까? 이런 이재명이 출마 선언문에 윤석열 정부 비판과 함께 차기 대선에서 승리한 뒤의 집권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재명은 곧 자신을 옥죄어오고 있는 지금 사법 리스크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선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렇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본인에게 어떤 문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집권 이후의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밝히는 일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해 병합되어 있는 백인동 게이트,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이건 제3자 뇌물 사건이죠. 그리고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이건 지금 다 병합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 대선 전에는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 사법 사상 가장 긴 1심 심리기간 기록을 세울 것입니다. 아마 그 사건을 심리했던 판사들의 이름은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심 선고일이 10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범죄의 증명이 너무 간단한 위증교사 사건, 그리고 공범인 이화영에게 이미 징역 9년 유월이 선고가 되어 도저히 이재명이 빠져나갈 수 없게 되어 있는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첼라지망, 이 하늘의 새도 못 빠져나가는 것이 첼라라고 그러죠. 첼라. 그리고 땅의 물고기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지망, 그 합해서 이 첼라지망,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아주 태연합니다. 마치 자신은 모두 무죄니까 겁날 게 하나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속은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견딜 수 없는 불지옥을 이재명은 지금 몇 년째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1극 체제가 되면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흥행을 처음부터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두관이 군이 삐이 됐습니다. 유일 당대표 후보였던 이재명을 두고 납부끄럽지만 찬반 투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추대 형식으로 할 것인가 고민이 깊었는데 김두관이 대항마로 나서겠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김두관은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대변해야 할 책무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며 당대표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어쩌면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로 낙마를 했을 때 그때를 위한 자금일지도 모르죠. 골수 치민계는
김두관 출마를 대환영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어차피 흥행은 안 되겠지만 김두관이 출마하면 친명 체제에 대한 피로감을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는 데다가 민주정당 모양새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며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출마한다던 비명계의 이인영은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온통 친명들이 경쟁으로 시끄럽습니다. 강성 당원들이 눈도장을 찍기 위한 찐명, 친명보다 다른 것이 찐명이죠. 이 찐명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7, 8명이 나선 데다가 어제는 김민석과 한준호 그리고 초선인 이승윤까지 충성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한편 이재명 측근은 이재명이 출마 선언이 늦어지면 김이 서니까 이재명이 또 이제 출마 선언을 서두르게 됐다고 했습니다. 결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재명은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방송사법 처리와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등 쟁점 법안 본회의 처리를 감안해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출마 선언을 하는 일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연임을 위한 이 출마의 명분을 어디에 둘까요? 민주당에서 김대중 이후, 그러니까 대통령도 당의 총재를 겸임하던 그 김대중 이후에 연임 전례가 없어서 당 안팎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윤석열 정권이 국정 운영 난백상을 지적하면서 국정 방향을 바꾸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권 비판을 넘어서 경제성장이나 과학기술 투자, 정당 혁신 같은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재명은 지난달 24일 대표직 사퇴 후에 공개 행보를 자제하며 이미 연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그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일부 실무진을 중심으로 국회 인근에 사무실까지 마련해서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인데 말입니다. 자,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가 열렸죠. 그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야당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운영위 위원장을 박찬대 이 민주당 원내대표가 맡고 있죠. 원래는 집권 여당이 맡는 것이 관례였는데 말입니다. 거기서 나온 질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경로했나? 대통령이 경로. 이게 많이 알려진 일이었는데 정말 윤 대통령이 경로한 것인가? 야당은 대통령이 경로설 이 진위를 따지는 데 매달렸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경로했다면 마치 탄핵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찾았다는 듯이 말입니다. 대통령 경로설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최상병 순직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접하고 크게 화를 냈다는 의혹입니다. 박정훈 조사단장이 조사 결과를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사단장까지 민간 경찰에 피의자로 정해서 넘긴다. 이 결과를 보고 크게 화를 냈다. 이 대통령이 경로를 하자 수사단이 경찰이 잊혀버렸던 수사 자료를 회수했다고 야당은 의심을 합니다. 민주당 고민정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했는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김태효죠. 안보실 1차장. 김태효 차장은 정면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이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한 적은 없다. 자, 그 다음 질문. 대통령에게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그 답도 명확했습니다. 들은 적이 없고 주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부인을 하고 나온 겁니다. 사건 직후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 통화가 빈번했던 것도 추궁 대상이 됐습니다. 야당이 왜 전화를 그렇게 많이 했느냐 이거 이유를 묻자 김태효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떤 실무자에게든 수시로 전화를 한다. 기밀 사항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02-809에-7070 이 800이 7070이라는 유선 전화번호를 누가 사용하는지 야당이 추궁을 한 것입니다. 공개된 회의에서 말입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야당은 이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국방부에서 받은 직후에 각종 은폐가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답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실 전화번호 일체는 기밀 보안 사항이라 생각한다. 이 회의를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시청을 하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최상병 특검법에 여당과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습니다. 정진석은 국민의힘 권영진, 강민국 두 의원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도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최재형 이른바 북한 왔다 갔다 했다는 재외교포 목사 이 최재형이 과거 북한을 찬양한 행적이 거론이 됐습니다. 정진석의 말입니다. 최재형이 대통령 부인에게 의도적으로 돌아가신 아버님과 잘 아는 사이라고 접근을 해서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부인 김정숙의 인도 방문에서 소유된 경비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신들이 김건희 여사를 걸고 나오면 우리는 김정숙 여사를 공격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당은 김정숙이 행사 때마다 새로운 의상을 입고 나오고 공개된 사진에서만 보니 최소 178벌의 옷이 있다. 액세서리도 200종 넘게 착용한 것으로 나온다. 이건 모두 다 네티즌들이 다 탐사를 해서 나온 결과죠. 여당은 그러면서 김정숙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실세 낭비 활용 점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부인이 단독으로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타고 해외에 나간 사례가 있는지를 여당 의원이 묻자 정진석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운영위의 자료 제출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 민주당 간사인 박성준이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을 향해 대통령실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따진 것이 논란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여당은 갑질이라며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느냐고 따졌습니다. 민주당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얼마 전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이 이재명을 향해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아첨을 뜬 것을 상기시킨 대목입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말 국회의장을 그만두자마자, 그렇게 임기가 끝나자마자 곧장 회고록을 냈죠. 그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헬로윈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을 썼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실 홍보수석 이도훈의 답변은 이 문제가 처음 거론됐던 6월 27일 왜곡되었다는 반응에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한 것도 아니고 왜곡되었다 이렇게만 표현을 했죠.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이도훈은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의혹이 언론에 의해 제기됐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른바 조작설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진표가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 이런 책에서 이태원 참사 바로 뒤인 2022년 12월 윤 대통령과 독대를 한 자리를 기술한 내용을 내렸습니다. 당시 김진표는 이태원 참사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표가 옮긴 윤 대통령의 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결정을 못하겠다. 이 책에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서 결정을 못한다.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자 야당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뭐 극우 유튜브만 보느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여야도 함께 싸웠습니다. 여당은 왜곡된 주장을 사과하라고 했고 야당은 윤 대통령이 직접 사실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에는 윤 대통령 탄핵 청문이 폭증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가는데 뭐 80만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자, 이런 일이 정쟁으로 불거지자 이 김진표는 28일 밤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최근 회고록에 언급한 이태원 참사 관련 대화에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다. 자, 이제 다른 문제 하나만 짚겠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해서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에게 문재인과 문재인의 가족은 성역인 것인가? 성역인가? 우리는 문재인 집권 기간에 벌어진 온갖 사건들이 땅에 파묻히는 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송치로 당선을 부하들에게 간절히 구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을 수사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조국 임종석에게 추가 수사를 하면서 말입니다.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은 유엔에서도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적어도 문재인이 승인하지 않았으면 벌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서해수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은 정말 생각 있는 국민이라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그리고 문재인이 오히려 이를 방기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월성문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문재인이 다그침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 말고도 문재인에게 우리가 물어야 할 사건은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통계 조작 사건. 이건 대통령 정책실장들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적장인 김정은에게 도보다리에서 건넨 USB 사건. 그 USB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김정숙의 옷과 장신구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쓰지 않았는지 밝혀라는 법원 판결에도 문재인은 그 내역을 대통령 기록물로 꽁꽁 봉인해 버렸습니다. 대충 봐도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주지검에서 수사하는 타이 이사제 사건. 이게 지금 그나마 숨통을 떨어주고 있습니다. 이 타이 이사제 사건은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단계에 이른 모양입니다. 문재인의 딸 문다혜와 이혼을 했다는 사위 서모를 둘러싼 논란은 증폭이 되어 이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검찰은 문재인 전 사위 서모의 특혜 취업 사건을 지금 수사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른바 중진공이라고 부르죠. 이 중진공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위 서모의 타위 이사제 채용이 이스타 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그리고 그 뒤에 국회의원 공천과 연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물이라는 거죠. 이 일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권력의 사유화인 직권남용 그리고 뇌물죄로 문재인은 전주지검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전주지검은 지금 2021년 문재인 사위였던 서모의 항공사 채용 경위를 규명하는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검사가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서모는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그 대가로 해서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 이사젯에 취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타이 이사젯 역시 이상직이 이사젯의 돈을 빼내 만든 회사인데다가 서모는 항공업계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타이 이사젯 전무로 채용이 됐으니 누가 보더라도 권력의 힘이었습니다. 검찰은 올해 초 서모의 양산시 집을 압수수색을 했으며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서모의 타이 일사제 특혜 채용 사건은 2019년 자유한국당 곽상도가 의혹을 제기를 한 뒤에 국민의힘이 2020년 9월 대통령인 문재인과 이상직을 뇌물죄로 고발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중진공 이사장을 거쳐 2020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된 이상직은 처음에는 이스타항공과 타이 일사제선 이름은 비슷하지만 별개 회사다. 따라서 특혜 채용을 시켜줄 수가 없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스타항공에서 이상직이 돈을 빼내서 만든 회사라는 것이 밝혀졌죠.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의 전주지검은 이 사건을 기소 중지를 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사건을 묻어버렸습니다. 사건을 묻혔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뒤인 2022년 5월 전주지검이 기소 중지를 해제를 하면서 수사가 다시 재개됐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타이 일사제 실소유주가 이상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수사가 본격화된 겁니다. 당초 타이 일사제에선 이스타항공과는 별개라던 이상직의 주장은 허위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본격화했고 그 과정에서 서모를 타이 일사제에서 특혜 채용을 하고 이상직이 받은 대가를 찾았습니다. 도대체 사위 서모를 특혜 채용을 해주고 살집도 다 마련해주고 그 대신에 이상직은 무엇을 받았느냐? 무엇을 받았겠습니까? 우선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서모를 채용한 박스코 타이 일사제 대표의 진술이 이렇습니다. 이상직이 직접 서모의 이력서를 태국까지 들고 와서 채용을 지시했고 월급은 800만 원으로 맞춰주라고 했다. 서모가 대통령의 사위라는 말은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한편 전주지검에서 이 수사를 이끌던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이승학 반부패수사 사무부장 검사가 서울로 인사이동을 하면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될 것이라는 관측이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인사 이후에도 바뀌는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한다. 그래서 문재인도 멀지 않아 전주지검에 소환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국회가 지금 전쟁터 같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가 열렸죠. 그리고 오늘부터 4일간 대정부 질의가 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도 예고되어 있는데 그 전에 아마 김홍일 위원장은 사표를 던질지 모른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민생 대신에 특검과 탄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재명의 방탄, 조국의 방탄, 두 대표의 방탄 때문입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암묵적인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은 물론 조국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해소를 하려면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혁명적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극체제인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이 성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 야당이 어찌하여 이렇게 타락을 한 걸까요? 자신들도 일극체제가 부끄러웠는지 당대표 찬반 투표를 검토를 하다가 김두관이 출마를 한다고 하자 말씀드렸다시피 환영일색입니다. 최고위원 후보 10여 명 역시 명심 경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이것이 오늘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과연 이런 민주주의의 후퇴를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요?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